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안녕하세요. 박상미의 공감 스토리텔링 오늘 문 활짝 엽니다. 지난주에 예고해드렸듯이요. 오늘 송간승 교수님과 함께하는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IMBC 대표이사를 역임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한류 콘텐츠를 전 세계에 알린 분으로 유명하신데요. 오늘은 송 교수님과 함께 한류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지내셨어요? 네, 지난주에도 반가웠습니다. 오늘도 방송 기대되네요. 네, 지난주에 저희 송간승 교수님과 함께 직접 쓰신 책 그림 형제의 길과 개태와 함께한 이탈리아 여행으로 즐거운 한 시간 생방송 보내드렸는데요. 이야기가 끝도 없습니다. 사실 송 교수님이랑 깊은 얘기 나누려면 한 2달 특집으로 계속 나와주셔야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저도 설레죠. 저희가 그럼 자주 모셔도 될까요? 그럼요. 저의 영광입니다. 정말 저희 국민TV가 영광입니다. 네, 지난주에 예고해 드렸듯이요. 저희 송간승 선생님께서는 아주 멋진 작가이기도 하시고요. 또 경력이 정말 화려하십니다. 네, 잠깐 제가 또 소개를 드리면요. MBC 베를린 특파원과 국제부장을 지내셨고요. 100분 토론 부장을 지낸 언론인 출신이십니다. 그리고 방송 콘텐츠 기업 IMBC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셨지요. 그래서 저는 송간승 교수님께 한류에 대한 이야기 또 듣고 싶고요. 또 100분 토론 또 진행하셨던 부장 경험을 되새기면서 그때의 에피소드들 또 들어보면 어떨까. 오늘은 저도 네. 설렙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교수님에 대해서 이런 분이 계셨구나.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놀라셨는데요. 가장 내가 사랑하는 나의 타이틀은 어떤 타이틀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첫째는 지금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송이 역시 매력 있지요. 또 하나는 지금 아까 한류 말씀을 하셨는데 네. 컨텐츠를 만든다는 면에서 네. 컨텐츠 크리에이터라고 그럴까요? 책도 쓰고 또 한류를 갖다가 새로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네. 전 세계 글로벌하게 보급하는데 네. 꽤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게 너무 재미가 있고요. 또 앞으로도 직접이든 간접적이든 네. 어떠한 형태로든 함께하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그렇군요. 지난 여름에 독일 베를린 한국문화원에 가셔서 한류 특강 또 하셨어요. 그랬었죠. 네, 제가 꼭 가서 듣고 싶었는데 일정이 맞지 않아서 그때 같은 독일 내에 있으면서도 못 갔는데요. 열기가 아주 뜨거웠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놀랐어요. 한류의 독일은 사각지대입니다. 전반적으로 전 세계에서 한류가 아무래도 제일 뜨거운 데는 아시아권, 네. 소위 말하는 젓가락 문화 공동체라고 할까요?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가 아무래도 중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 또 중남 아메리카 네. 이쪽도 많이 확산이 되는데 네. 아쉽게도 독일 북부 쪽이나 독일을 비롯한 그쪽은 아직은 좀 네. 적었는데 의외에도 제 강연한 날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 연령층을 봤더니 상당히 젊은 학생들이 많이 왔고요. 젊은 예쁜 여학생들. 저도 가슴이 뛰었겠죠. 네. 근데 한국말로도 질문하는 학생들을 봤습니다. 독일 여학생들이요? 네, 독일 혹은 독일에 유학 와 있는 네. 글로벌한 학생, 터키 학생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너무나 반가웠고요. 그 학생들이 질문을 보면 수준을 알 수가 있는데 네. 질문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네. 한국의 연예인들이나 드라마 주인공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다 꿰고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저보다 노래도 잘 알고 있고 네. 또 드라마의 스토리도
아주 잘 알고 있어서 제가 오히려 긴장을 했을 정도입니다. 네, 맞아요. 그 사각지대인 유럽에서도 한류의 인기가 조금씩 이제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강의하면서 직접 많이 느끼셨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저는 원래는 독일이라는 특성을 감안해서 한류가 어떻게 해서 시작됐고 뭐 원론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의외 물론 나이 드신 분들도 일정 부분 오셨습니다. 한류를 연구하시는 분들도 오셨고 저널리스트들도 와서 질문을 했었는데 3분의 2 이상은 젊은 층이었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과 앞으로 뭐 그다음에 또 하나 재밌었던 그날 K-팝 그 경연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접 심사도 했고요. 그래서 뜻하지 아니한 제가 재미있는 광경도 많이 받고 좋은 경험이었죠. 한 가지 더 제가 프라이드를 느꼈던 교민들이었습니다. 교민들이 그런 광경을 보면서 나름 프라이드라고 그럴까? 긍지심을 느끼고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 그래서 너무 보람도 돼 있는 그런 자리였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그 신문사 문화부장님들이랑 교류가 있는데요. 그 이한호 기자님 같은 경우는 한류에 대해서는 송관승 교수님을 모시고 꼭 인터뷰를 해야 한다.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IMBC 대표이사 역임하실 때는 정말 실제로 한류 콘텐츠를 해외에 판매하시는 일에 앞장서셨다고. IMBC는 MBC 그룹 중에서 콘텐츠를 유통하고 재생산하는 회사였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청취자 여러분들이 한류에 대해서 방향을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요. 맨 처음에 한류는 물론 텔레비전으로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의 한류의 핵심은 인터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서 동영상이고요. 요즘에 유튜브 또 페이스북 이런 걸 통해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해외에 확산되는데 여러 가지 그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한류가 이전에 대장금 중국말로 따창신이라고 그러죠. 대장금이 워낙 효과가 크니까 반작용이 있었습니다. 중국 광전천국에서 편성을 금지시키는 바람에 한국 드라마에 대해서요. 그렇죠. 너무나 그 이데올로기적인 측면도 있고 젊은 층들에게 한류의 급속한 확산을 약간 경계를 했기 때문에 젊은 층들은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들이 한국에 없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 거대한 기업들인데 그거를 통해서 한류 드라마 혹은 예능 프로그램이 확산이 되는데 거기에 알다시피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터넷 동영상은 다운로드를 받는 걸 다 불법이지 않았습니까? 콘텐츠를 돈을 받는다는 생각이 없었는데 그걸 어떻게 다행히 잘 뚫게 돼서요. 제가 재임 기간 동안에 한류 한 번은 1,250만 불 계약도 했고요. 중국이랑요? 동영상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그래서 나름 그런 데서 프라이드도 느끼고요. 또 중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과 더불어서 양대 축입니다. 동영상을 맞습니다. 통한 콘텐츠를 확산시키고 더 나아가서 중국은 그걸 향후에는 리드를 하겠다는 꿈도 있고요. 마침 근데 한국은 어쨌거나 아시아에서는 콘텐츠에 아주 강국이고 한국은 전문용어로 킬러 콘텐츠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대단히 뛰어난 드라마, 대단히 뛰어난 예능 프로그램을 만든 제작 능력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그걸 높게 평가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가서 시장 개척하는데 재미가 있었죠. 일본 대중문화보다도 한국의 이런 콘텐츠들이 훨씬 더 인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일본이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먼저 J-팝도 있었고 인류라고 하지만 일본 드라마가 한동안은 우리 앞서서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톡 쏘고 그 고춧가루 맛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조금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중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본 콘텐츠도 나름 장점은 있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는 한류의 영향이 훨씬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젊은 요즘의 트렌드를 이해하는 데는 한국의 제작자들이 훨씬 더 감각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한국 내 경쟁이 워낙 강합니다. 드라마도 그렇고 엔터테인먼트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역동적으로 전략적으로 임하기 때문에 그 배경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국은 처음으로 해외에 진출하기 전에 이미 소셜미디어나
모바일을 겨냥을 해서 네. 마케팅 전략, 홍보 전략도 다 아. 준비를 해서 시작한 야. 전 세계적으로는 한국이 그런 면에서 대단히 기념비적인 역할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동영상으로 한국 드라마를 다운로드 받고 하는 건 다 무료로 불법 다운로드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중국 내에서 유료로 하도록 하셨다는 그러니까 거죠?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네. 싶습니다. 흔히 B2C와 B2B로 표현을 하는데요. 네. B2C라는 거는 우리가 개인이 결제를 하는 거를 B2C라고 하고요. 아, 네. B2B는 광고 모델입니다. 한 회사가 자기가 광고 모델로 해서 네. 개인은 지불할 필요는 없는 건데 전자 후자가 있다면 B2C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네. 중국 시장이나 동남아. 결제 수단도 그렇고요. 맞습니다. 신용카드가 없는 사람들 많고 네. 그래서 B2C는 일반인들이 개별적으로 1,000원, 2,000원 이렇게 결제하는 건 쉽지도 않고요. 다 네. 불법 다운로드 많기 때문에.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대한 동영상 회사들이 네. 중국의 동영상 회사들은 B2B 기업 대 기업 간의 거래를 통해서 한국의 콘텐츠를 유료로 산 겁니다.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중국의 그런 회사들이 상장을 하기 때문에 네. 상장을 위한 전제 조건이 불법 다운로드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아. 하나는 샹하이에서 네. 상장하는 것도 있지만 더 나가서 이 사람들은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하려는 거대한 꿈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중국의 또 문화 정책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하드 폴리틱, 그러니까 군사 외교가 네.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네. 소프트 폴리틱, 네. 문화 정책으로 거대한 흐름이 바뀌어서요. 그런 거에 발맞춰서 중국의 기업들도 이제는 합법적인 수단을 많이 아직 네. 뭐 아닌 부분도 많습니다만 그게 이제 점차 수면 위로 나타난 거겠죠. 그런 거군요. 자, 저희가 대표적인 한류 컨텐츠 하면 MBC의 대장금을 다들 1위로 꼽는데요. 그 당시에 대장금이 수출된 나라들을 봤더니요. 우리나라랑 국교를 맺은 나라보다 대장금 수출한 나라가 훨씬 많더라고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영어로는 대장금을 Jewel in the Palace 이렇게 네. 하고요. 중국말은 따창신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IMBC 대표 이사 때 네. 중국에 처음 갔을 때는 아무도 IMBC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네. 누가 소개를 했습니다. 따창진 만든 회사에 임원이 왔다. 네. 갑자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쩐더마 정말입니까 하면서 어머. 우수수 몰려갖고 네. 사진 찍자르고 선물 공세도 하고 자기네랑 앞으로 거래를 합시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회사의 임원들은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기업들이었습니다. 네. 그 정도로 브랜드라고 그러죠. 브랜드 가치는 그렇군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대장금을 전 세계에서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 이제 크게 보면 동양권과 비동양권으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네. 같은데요. 동양권에서는 전통같이 잃어버리고 있는 동양적인 가치, 예를 들어서 가족의 네. 사랑. 근데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인 거는 역시 사회적인 약자, 네. 사회적인 언더덕이라고 그러죠. 네. 사회적인 약자, 주목받지 않는 하층민이 꿈을 이루는 이야기입니다. 네. 드림은 꿈은 이루어진다. 맞습니다. 또 하나는 요즘의 대세가 건강입니다. 네. 아시겠지만 음식 건강을 매개로 해서 네. 신분의 상승이 일어나고 네. 하는 얘기인데 거기에서 전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을 네. 함께 하지 않았나 그런 제가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 나라에 가보시면 또 그 문화권마다 좋다는 이유가 또 다 다르지요. 한국 그렇죠. 드라마 좋다는 이유. 제가 또 하나 이거는 직접 경험한 네. 건 아니고 중국 광전총국 간접적으로 얘기 들은 건데 그 사람들이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네. 아프리카 남쪽의 나라들을 순시를 하고 있었는데 네. 중국의 광전총국이라면 우리나라의 웬만한 기관은 상대가 안 되는 대단한 권력 기관입니다. 네. 그쪽에 지도부가 네. 아프리카 쪽을 갔을 때 그 네. 사람들이 막 반색을 하면서 우리도 봤다. 뭘 봤냐 했더니 대장금을 봤다 그래서 너무나 네. 자존심이 상했다고 그럽니다. 그 정도로 전 세계에는 대장금이라는 거는 하나의
상징이랄 심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그 만들어지는 과정도 예사롭지 않았고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류라는 건 여러 가지 한류 1.0, 2.0, 3.0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네. 대장금 이전과 이후로 크게 그 나눠진다. 정도인가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다면 실제로 그런 컨텐츠 비즈니스를 하면서 느끼신 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세계 인구의 0.7%밖에 되지 않지만 문화 강국이다. 세계 5위 안에 든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한류가 계속 인기 있는 컨텐츠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떤 스토리텔링을 개발하는 게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사실 그 문제가 어려운 과제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전 세계 전문가들하고 이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조금씩은 좀 다릅니다. 네. 그런데 일본의 컨텐츠 전문가가 저한테 후지텔레비의 네.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너무 해외 시장에 맞추지 마라. 요즘에 한류가 뜨고 케이팝이 뜨면서 네. 많은 엔터테인먼트 회사, 제작 회사 혹은 방송사들이 일부에서는 너무 해외 시장을 의식을 한 캐스팅도 하고 너무 해외 시장을 의식한 스토리텔링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네. 거꾸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 오히려 가장 로컬적인 게 가장 보편적이고 글로벌하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네. 오히려 가장 한국적인 게 오히려 가장 보편적으로 먹힐 수가 있으니 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어드바이스를 해줬는데요. 네. 저는 그 방법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는 쪽입니다. 아. 물론 세계적인 거를 겨냥해서 아이돌 스타도 있고 네. 글로벌한 스토리를 캐스팅하는 거는 네. 나무랄 수가 없는 거겠지만 아까 질문하신 스토리텔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네. 오히려 가장 한국적인 거를 그중에서 보편적으로 먹힐 만한 소재, 사랑,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신분 상승, 꿈을 네. 이루는 이야기 네. 이런 얘기를 또 우리의 역사 또 생명 존중.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음식 이야기, 맞습니다. 건강 이야기 이런 거는 비교적 전 세계가 호응을 잘하는 거기 때문에 네. 또 요즘에 연애 이야기도 네. 박진감 있게 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작가들이 네. 꽤 잘합니다. 잘 쓰지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미 한국에서는 팀을 이뤄서 네. 상당히 잘하기 때문에 네. 약간의 고비는 있을지 모르지만 네. 괜찮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요즘 현대물들 별그대라던가 이런 드라마들은 이제 저희랑 문화가 진짜 비슷한 동남아시아권에서 아주 인기가 있은 반면에 역사 드라마들이 오히려 문화를 초월해서 전 세계권에서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한국이라니 작은 나라의 드라마 중에서도 역사 드라마가 이렇게 인기를 끌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앞서 제가 대장금 네. 말씀을 드렸는데 네. 비유해서 하나 대장금 만든 이병헌 감독의 저한테 친하기 때문에 전해준 비결이 있었습니다. 네. 그 전에 역사 드라마도 많이 있었는데 왜 그 네. 이전은 성공을 하지 못했을까? 네. 왜 언젠가부터 대장금 이전에 사실은 허준이라는 드라마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네. 크게 보면 옛날에도 역사 드라마 있었는데 그 당시에 성공을 못했던 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색으로 보면요. 네. 옛날에는 삼색 단색이었습니다. 네. 백색, 회색, 검정색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스토리가 너무 늘어졌습니다. 상감마마 어서 납시옵소서. 맞아. 네. 너무 늘어지는 겁니다. 예. 세 번째는 색깔도 그랬고요. 음악이 네. 옛날에 궁상각치우 띵땅뚱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병헌 감독이 착안을 했는데 네. 다 바꿔야 된다. 첫째는 색은 컬러 있게. 네. 두 번째 음악은 뉴에이지 음악. 네. 세 번째는 대사를 박진감 있게. 네. 그래서 그 제일 중요한 게 쓰는 대본을 쓰는 작가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에 나왔던 게 최완규 작가였고 그다음에 김영현 작가였고 네. 그 외에는 우리가 아는 너무나 유명한 작가들이 네. 역사 드라마인데 재밌는 건요. 그 작가들이 그전에 한 번도 역사 드라마를 써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고정된 틀에서 벗어날 수 있었겠군요. 그렇죠. 프레임을 깨라는 말이 그겁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프레임에 갇히지 않는
그게 이병헌 감독이라는 사람의 장점입니다. 그분이 그걸 첫 할 때가 몇 살이었는지 아십니까? 네. 우리 나이로 만 56세였습니다. 와. 이 방송을 들으시는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께 혹시 연배가 있는 분들에게 새해를 맞아서 희망을 드리자면 첫 히트작이 56세에 나왔습니다. 그게 허준이었고요. 네. 그분의 대부분의 작품들 60이 넘었으면서 히트작이 나왔다는 거. 세상에. 그래서 우리 이제부터 프레임을 깨고 think different. 박수 한번 쳐도 될까요? 멋지다. 네. 그분이 허준을 리메이크해서 만드셨잖아요. 그랬죠. 근데 허준이 원래 5번 리메이크 된 걸로 아는데 허준의 제일 첫 번째 표재순 감독님이 연출한 그 허준의 원래 모티브가 집념이라는 드라마. 그랬었죠. 네. 그 당시에 조연출로 맞습니다. 시작을 하셨다고. 네. 그러니까 대단한 게요. 옛날에 만들었던 드라마를 네. 어떻게 하면 되살릴 수 있을까. 현대적 감각에 맞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한류를 되살리는 여러 가지 있지만 역시 선택과 집중입니다. 네. 과거에 방송이 됐건 네. 상관없습니다.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해보고요. 네. 새로운 관점에서 만들어 보면 네. 어떨까 싶은 게 또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렇군요. 아, 정말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숨어 있네요. 대장금이 이제 또 리메이크해서 두 번째 작품이 곧 나온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변신할지 혹시 예상 가능하세요? 글쎄요, 그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작팀이 네. 뭐 그쪽에 무슨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건데 네. 어쨌거나 우리가 상품도 그렇습니다만 문화 정책에서 문화 상품에서 컨텐츠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브랜드입니다. 네. 그래서 K 브랜드, K-팝, K라는 브랜드 가치를 높인 게 사실 한류입니다. 네. 제가 앞서 제가 경험한 거는 대장금에 투자하겠다는 전 세계의 엄청난 회사들이 물량 공세를 해왔었습니다. 저는 대장금 2에. 네. 네. 그리고 파격적인 조건, 제가 구체적인 건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었고요. 네. 제가 직접 관련돼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저는 그걸 유통을 담당하는 회사의 책임자였을 뿐이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천문학적인 액수를 제시하는 거로 봤을 때는 네. 그 브랜드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단순히 특정 방송, 특정 드라마가 아니고요. 그런 브랜드 가치가 궁극적으로는 한국이라는 코리아라는 브랜드, 한국이라는 음식, 네. 또 한국이라는 문화가 네. 얼만큼 발전돼 있다는 거. 그래서 향후에 컨텐츠나 문화 산업을 하는 후배들에게 혹은 동시대인들에게 네. 자극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정말 그 얘기가 마음에 남습니다. 우리가 한류 드라마를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서 수출용으로 어떤 걸 계획하고 이야기를 만드는 것보다 우리 국민들이 정말 재밌는 이야기면 그런 이야기가 해외 사람들이 볼 때도 또 재미가 있겠지요. 우리 네. 내부의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까 막장 드라마의 비난도 없지는 않는데 네. 거시적으로 보면 그런 드라마들도 있지만 네. 거시적으로 보면 한국의 경쟁력을 확보해 줍니다. 사실 우리가 한국에 잘하고 있는 게 크게 보면 두 가지 아닙니까? 네. 하나는 문화 콘텐츠고 또 하나는 IT입니다. 아. 한국인은 워낙 부존자원이었기 네. 때문에 머리 네. 크리에이티브 창의력으로 승부를 거는데 네. 근데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래도 국가 전반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함께 네. 에너지를 모아야 하는 분야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 중에서도 역사 드라마 허준과 대장금만 봐도 이야기가 좀 겹치는 스토리텔링이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더덕, 네. 사회적 약자, 네. 이름 없는 사람이 올해는 어떻게 해볼까? 여러분 꿈과 같은 얘기 아닙니까? 네. 제가 전에도 그림 동화를 소재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결국은 꿈을 이루는 얘기입니다. 그건 네. 전 세계인들 모두 다 바라는 좋아하는 얘기고요. 거죠.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네. 청취하시는 분들에게도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게 네.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또 생명을 존중하는 것, 또 건강에 좋은 음식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관심 있는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네. 참 재밌는 한류 이야기입니다.
네, 송관승 교수님과 함께 한류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았습니다. 이때까지는 한류 스토리텔링에 대한 이야기였다라고 하면 되겠는데요. 우리 송관승 교수님께서 사실 스토리텔링 전문가로 정말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후반부에는 어차피 우리가 이 스토리텔링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나라는 컨텐츠를 어떻게 더 잘 표현하고 잘 만들어낼 수 있는가, 또 나라는 사람의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궁금증인데요. 교수님, 나라는 컨텐츠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까요? 제가 조금 다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네. 어느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나이 걱정을 많이 하죠. 저도요. 나이 40 됐어, 30 됐어, 50 됐어. 나이를 먹는다는 거 해피하지는 않지만 네. 저는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장난 같지만 나이는 나의 이야기가 풍요로워지는 시간. 와. 와. 결국 궁극적으로는 한류가 왜 한류가 되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남이 없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나의 이야기라는 거는 수다 떠는 얘기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 나만이 갖고 있는 이야기면서 동시에 보편적인 가치를 담을 수 있는 이야기들. 네. 거기에 주목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언어 유희의 황제다. 저희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나의 이야기가 풍요로워지는 시기다. 야, 그럼 저도 제 나이가 40이 된 걸 너무 슬퍼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우리 박성미 선생님은 너무나 풍요로운 지금 많은 컨텐트 또 스토리텔링을 하고 계시고요. 활약도 하시니까 인생의 전성기가 지금부터 더욱더 시작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네, 올해도 한 살 더 늘어난 내 나이를 생각하면서 한숨 쉰 적도 있을 텐데요. 야, 우리 이거 메모하기로 해요. 나의 컨텐츠가 풍성해지는 시기다. 나의 이야기가 네. 제가 학교에서 두 가지를 가르치는데 하나는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네. 또 하나는 스토리텔링 이야기입니다. 네. 스토리텔링 다들 어려워하지만 네. 또 글을 쓰시려고는 열망들이 많죠 요즘. 네. 학생들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IMBC 대표이사를 끝내고 네. 한 1년 반 동안 자리를 아직 못 잡고 있을 때 네. 홍대 앞에 있는 한 네. 출판사가 하는 강연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뭐였어요? 파스텔. 파스텔. 네, 파스텔이라면 이게 뭐지? 어디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그렇죠. 저 두 가지 의미였습니다. 하나는 파워 스토리텔링. 야. 정말. 그건 미국에서요. 지금 뉴욕 월스트리트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헐리우드는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컨텐츠 네. 사업권자니까. 또 하나는 실리콘밸리 IT 스타트업 펀드에서도 요즘에는 스토리텔링식으로 전달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걸 어떻게 파워 있게 차별화되게 하는 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그걸 했다는 뜻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파스텔이라는 거는 네. 파스텔은 아시겠지만 그림을 그리는 도구 아니겠습니까? 네. 크레용처럼 나만의 색깔이 있는 이야기. 야. 그래서 파스텔이라고 했고요. 핵심을 얘기한 겁니다. 저는 첫째는 남하고 다른 식으로 쓰지 않으면 네. 요새는 너무나 스토리가 많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파워 있는 이야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서 그 홍대 앞에서 그런 과정을 하는데 네.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수업이 끝나고 차를 마시는 과정에서 수강생들 죄송한데 가방 속에 뭐가 있습니까? 너무 이상한 거 말고 보여줄 수 있는 거 보여주겠습니까? 했더니 5명이 저한테 보여줬는데요. 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하시죠? 지난주에 우리 개태 이야기하면서 개태가 당신의 가방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보면 당신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 그래서 갑자기 저도 가방 정리를 집에 가서 했는데요. 야, 5명. 되게 자신 있으니까 가방을 열어 쓸 것 같아요. 가방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고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딱 꺼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5명 모두 네. 노트를 꺼냈습니다. 노트. 네. 네, 더욱더 재밌는 건 네 명의 여성은 한쪽에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한쪽엔 또 글을 쓰고 있었고요. 예. 한 명의 5명 중에 한 명은 남자분이었는데 그분은 거기다가 전부 글을 쓰고 있었고요. 아. 그러니까 누구나 노트가 있었던 거죠. 이 노트가 뭘 얘기할까요? 꿈을 얘기하는 거겠죠. 아, 네. 이분들이 다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또 일상을 하다 보면 무료하지 않겠습니까? 네. 뭐 탈출구가 필요했는데 그 안에다 노트가 있었고 노트에다가 자기의 꿈과 희망과 열정을 그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먼 곳까지 달려와서 저의 그 강의 파워 스토리텔링 하는 네. 이야기를 듣지 않았나.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곧 그게 이어져서 축적이 돼서 한류라는 것까지 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그러네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주셨던 말씀 중에서 꿈의 폐활량을 크게 하라. 이 말씀 저희 청취자분들도 정말 좋다고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꿈의 폐활량을 크게 만드는 방법 첫 번째, 나의 노트를 만들어라. 그렇죠. 아.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도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대표이사를 끝나고 또 사회 직장생활 모두 끝났을 때 네. 오늘 제가 뭘 할 수 있을지 두렵기도 하고 네.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 그때 제 방에 놓인 서가를 봤는데 그때 보이냐 있는 게 제 눈에 띄었는 게 바로 노트였습니다. 아. 노트가 몇 권이었는지 아십니까? 몇 건이었나요? 12권이었습니다. 아. 12권이란 뭔가 청취자 여러분 연상되는 게 왠지 뭐 있을 거예요. 네. 뭐 교회 나가시는 분들은 12제자 네.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우리의 역사와 관련돼서는 이순신 장군이 네. 저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백의종군하고 돌아왔을 때 네. 백의종군할 때 12척의 배가 외적이 침입했을 때 네. 12척이 있었습니다. 아. 갑자기 12 그러면서 얘기는 미신불사 미천한 신하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네. 이순신 장군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네. 용기자 희망을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네요. 우연히 제 노트가 12권인데 그거는 제가 CEO 재임 과정에 기록해 놓은 거였습니다. 네. 회의, 아이디어, 좋은 말 뭐 했는데 맞아. 나 아직 안 죽었어. 어머나. 저 수첩의 기록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하면 네. 스토리텔링으로 잘 만들면 내 길이 있을 거야. 아.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제가 책을 쓰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게 솔직하게 제 이야기를 쓴 거고 네. 물론 괴테와 함께 이탈리아 여행도 쓰고 또 그림 형제를 따라가는 그림 형제의 길을 썼는데 그게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이야기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맞아요. 남의 이야기로 끝나면 조금은 허무해지겠죠. 나와 우리의 삶과 이게 무슨 관련이 있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학교에서도 가르쳐보고 여기서 하는데 제일 공통적으로 저지르는 아쉬움이랄까? 네. 저도 그런 게 많았었는데 너무 고상하게 보이려고 그러고 네. 너무 자기가 잘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고 네. 역시 성공, 글을 잘 쓰는 건 스토리텔링의 핵심은 정직한 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진솔함. 그렇죠. 아.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 네. 저도 부끄럽지만 저는 기자를 오래 했었기 때문에 언론을 네. 했기 때문에 3인칭 인생에 익숙해졌던 사람입니다. 아. 그런데 1인칭으로 쓴다는 게 용기를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아. 그런데 어차피 저는 이제 3인칭 인생에서 1인칭 인생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기를 보여줘야 됩니다. 저는 기자 출신 중에 이렇게 감동적인 이야기를 끝도 없이 하시는 분을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1인칭이 되려면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나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핵심은 내가 실패한 이야기. 아. 내가 실수한 이야기들. 네. 남에게 결례한 이야기. 자기가 오만했던 이야기. 방황했던 이야기. 이런 거를 적절한 범위 안에서 또 독자들, 청취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네. 담아내는 게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스토리텔링 우리가 어렵게들 얘기하는데 물론 장르마다 다르겠지만 네. 스토리텔링 그대로 이야기를 말하다 아닙니까? 네. 이야기. 나의 아까 얘기했는데 나의 이야기. 네. 나만이 갖고 있는 컨텐트. 그거를 진솔하게 그리고 공감이 될 수 있도록 그 기저에는 네. 실수하고 자기가 코피 터진 이야기, 네. 무릎팍이 터진 이야기를 하면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야, 정말 지금 주신 모든 이야기가요.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 나누었던 게테와 함께한 이탈리아 여행과 그림 형제의 길에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수님이 다 이야기를 해주셨던 그 내용들이에요. 결국은 그 두 책에서도 게테와 그림 형제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저는 그 책에서 정말 사람 냄새 풀풀 나는 작가 송관생의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스토리텔링은 사람마다 여러 가지를 관점에서 하지만 저는 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길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언론의 길, 사회의 길, 인생의 길, 또 스토리텔러로서의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까 한류 얘기도 나눴습니다만 예. 한류의 길 모두가 궁금합니다. 한쪽에서는 한류 끝났다. 네. 한쪽에서는 아니야 무슨 얘기야. 아직도 무궁무진해. 네. 이게 나눠지는데 그런 걸 함께 우리가 고민을 해본다는 뜻이겠죠. 맞습니다. 결국 나의 진솔한 이야기, 나의 실수, 실패, 아픔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잘 기록해 나가면 그게 하나의 멋진 내 인생의 이야기가 만들어지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다 차원에서 끝나면 네. 그건 그냥 수다로 끝나고요. 네. 그걸 잘 정리하면 대단히 훌륭한 콘텐츠가 된다는 거 우리 이 방송을 함께하는 분들이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노트를 사야겠어요. 저희가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정말 손으로 쓰는 다이어리조차 이제 쓰지 않게 되었는데요. 야, 그 방에서 퇴직하고 방에 앉으셨을 때 서가에서 12권의 노트가 내 눈에 들어왔다. 굉장히 감동적인데요. 이 12권과 이순신 장군의 12척. 12척의 배. 그것도 우연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순신 장군께서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미신불사 미천한 신하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야. 라고 고백할 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네. 저도 제2 인생을 살면서 나 아직 안 죽었어. 와, 내가 할 일은 아마 있을 거야. 근데 근데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에게도 나 희망을 없을 때 나의 컨텐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네. 그림 형제가 한 얘기인데 그때 너무 멀리 찾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네. 옛날에 노래 중에 팝송에 Somewhere Over the Rainbow 네. 멀리 무지개를 따라가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좋은 얘기입니다. 꿈을 찾아서 가는 건 당연히 좋은 건데 다만 현실에 들어가면 네. 멀리 남의 길을 자꾸만 쫓아가지 말고 내가 걸어왔던 길, 네. 그 안에 답은 있는데 네. 다만 그 발밑을 2번 더 파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림 형제가 저한테 해준 말은 그림 형제 알다시피 그림 동화의 주인공 아닙니까? 네. 쓰신 분들인데 한 메시지는 너의 발밑을 파란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어둡고 힘들 때일수록 멀리서 찾지 말고 네가 걸어온 길 네. 거기에 답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더 파보면 네. 너의 이야기가 있고 너의 컨텐츠가 있고 너의 새로운 비전 꿈이 있다는 메시지겠죠. 우리는 멀리 떠나야 하고 누군가를 만나야 해결이 될 것 같고 그랬는데 내 발밑에 그렇게 소중한 것들이 있으리라는 건 자꾸 잊고 살았어요. 또 하나는 네. 많은 분들이 자기를 만나는데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을 가리켜 2가지가 없는 세대라고 그러죠. 네. 편지도 없고 또 하나는 일기를 잃어버리는 세대. 그런데 일기의 핵심은 자기와의 대화거든요. 네. 요즘에는 혼자 대화하는 거 되게 두려워합니다. 네. 저는 왜 안 두렵겠습니까? 아까 1인칭 인생의 핵심은 네. 자기와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남에 대해서 얘기하는 데는 익숙합니다. 네. 정치권, 전 세계 또 주변의 인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대단히 쉽습니다. 네. 저게 문제고 그것도 되게 중요하죠. 예. 반면에 또 하나 중요한 건 자기와의 대화. 예. 1인칭 인생은 자기와 대화하는데 자기와 대화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용한 곳에들 모두들 못 있죠. 그래서 예. 카페에서도 공부하고 예. 귀에 이어폰도 듣고 내 자기로부터의 울림 있는 얘기를 상당히 힘들어하는 맞습니다.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도 물론 시대지만 가끔은 자기와의 대화. 그래서 아까 우리 박상민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트를 하나 사서 그림이라도 그려보고 처음에는 글씨 하나라도 그려보고 네.
나라는 글자를 한번 써보고 네. 연관되는 글자를 이렇게 하다 보면 예. 다이어그램처럼 여러 가지 쓰다 보면 이미지가 떠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먼 곳에 있지 않고 나로 상대는 나, 친구, 부모, 직업, 예. 열정, 뭐 여행, 가방 아. 이런 구체적으로 잡히는 이야기부터 잡는 게 아. 연필, 네. 커피 다들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청취자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해요. 바로 노트부터 한 권 사지요. 네, 저도 오늘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기록을 남기시지 않으셨다면 퇴직한 후에 그 12권의 노트가 없었겠지요. 그런데 그 노트가 교수님이 또 앞으로의 꿈을 펼치는 길에서 12척의 배가 되어준 셈이네요. 아주 고마운 일이죠. 요즘에 네. 그걸 가르쳐서 무형자산이 중요한 시대라고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영어로 intangibles. 무형자산이라는 건 궁극적으로 아이디어, 네. 그다음에 경험, 지식, 또 네트워크 이런 걸 가리키지 예.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까 나이 얘기했는데 나의 예. 이야기가 풍요로워져야 되는 그 근간에는 바로 그런 무형자산, intangibles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놔두면 다 흘러갑니다. 네. 반드시 기록을 해놔야 됩니다. 야,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기 소중한 자산이 수백만 불 어치의 자산이 그냥 흘러나가는 거겠죠. 네. 어떤 사람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하는 자와 기록하지 않는 자로. 구분이 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기록하는 자가 결국은 이깁니다. 아, 청취자 여러분, 우리 2016년 한 해는 기록하는 기록하는 연습부터 시작하는 한 해로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송관승 교수님,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박상미의 공감 스토리텔링 들어와서 2주 동안 송관승 교수님의 이야기와 함께한 청취자들께 올 한 해는 이렇게 보내보자라는 희망의 메시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궁극적으로 꿈에 관련된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일이라는 건 꿈이고요. 꿈이 있을 때 친구가 필요하고 네. 또 혼자와의 대화도 결국 두려워하지 않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는 좋은 친구들 많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이겨내야 되는 건 자기 자신이고 네. 자기와의 대화, 자기 노트. 네. 그러면은 저희들 응원하겠습니다. 연말에는 해피엔딩, 동화의 주인공들처럼 해피엔딩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또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는 이 상황이 정말 아쉽습니다. 네. 그 송관승 교수님의 이야기가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요. 오늘 저희에게 주신 모든 메시지 2권의 책에 담겨 있습니다. 괴테와 함께한 이탈리아 여행 그리고 그림 형제의 길. 이 2권의 책에 오늘 이야기와 더불어서 더 깊은 꿈의 폐활량을 늘리는 이야기 나와 있는데요. 이 2016년 1월에 우리가 독서를 한다면 그 2권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2주에 걸쳐서 여기까지 찾아와서 좋은 얘기 해주신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저희 또 좋은 기회 만들어서 송 교수님과 함께 꿈의 폐활량을 늘리는 이야기들 또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공감 스토리텔링 가족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 금요일 4시에 다시 올게요.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